우리가 살면서 사실 많은 그 소리들을 접해서 살고 있는데 사실 소리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있는데 우리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듯이 사실 소리에 담겨져 있는 그 여러 가지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에서 그 소리 속에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또 생활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다 축약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소리라는 것이 이제 뭐 다양한 소리들이 있는데 우리가 허리에 듣는 음악도 사실 소리의 일종이고 어떤 정열화된 정형화된 음악하고 그 이외에 다양한 주변의 소리들을 합쳐서 일단 사운드라는 개념에서 이제 그 어떤 파워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소리가 없다라면 어떨까요, 우리 생체가? 아니면 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못한다. 이렇게 만약에 내 생체가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신 적이 없을 겁니다. 의외로 아마 제가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 와 정말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시게 될 텐데요. 한번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소프라노가 노래를 하는데 그 이제 인텐시티라고 소리의 크기를 라운드 니시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그 들어가면 물리적인 측면하고 심리적인 측면에서 달라지는데 고음으로 볼륨을 올렸을 때 유리 글라스가 박살나는 그런 현상을 아까 동영상에서 볼 수 있는데 야 어떻게 소리에서 유리가 글라스가 깨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이 부분은 조금 더 한 단계 더 돌리면 이제 저 유리에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리에다가 깨진 유리를 가서 긁으면 내가 저걸 긁으면 어떤 느낌이세요? 유리를 막 긁는다 생각하면 그렇죠. 상상만 해도 아마 이가 막 울그릴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저걸 만약에 긁으면 아마 한 1, 2분을 채 참지를 못합니다, 사실. 저 강도를 갖다가 프레쉬라든지 강도를 어떻게 하냐 달라지는데 소리를 작게 하면 작게 했을 때, 그다음 그 크게 했을 때 음압을 어떻게 가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몇 분을 참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소리 우리 잘 모르고 있지만 사실 저걸 실제적으로 들으면 정말 이렇게 파워가 있다는 것을 우리 생체가 이렇게 오므라 들고 아마 저 소리를 계속해서 들려주면 뭐 의사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갑상선 뭐 항진증이라든지 저하증이 걸려서 사실은 생체가 작동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짧은 메시지 속이지만 이 속에 소리가 담고 있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한 걸 가지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소리의 개념에서 음악과 그 소리의 우리 주변의 다양한 소리들 이런 것에 우리는 이제 이게 공기 속에서 어떤 매질을 통해서 우리가 생체가 듣게 되죠. 그런데 그 매질을 통해 듣는데 이게 사실은 소리가 엄청난 정말 다양한 게 있습니다. 많은 소리가 있는데 우리가 듣는 소리는 불과 짧아요, 영역이. 그래서 20Hz에서 한 2만 Hz까지만 사실 듣거든요. 근데 이제 태어났을 때는 20 이하 인프라사운드 낮게까지 듣습니다. 16, 7까지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애들 깜짝깜짝 놀라고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이 영역이 좁아져서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여러분들의 연령이 되시면 거의 뭐 12,000까지도 못 들을 수 있고 8,000까지밖에 못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고음을 잘 못 듣겠죠. 그래서 막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무슨 소리 하시냐고 무슨 소리 하냐고 이렇게 다시 되묻는 이유가 고음을 못 듣습니다. 영역 자체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소리의 카테고리가 들을 수 있는 영역이 이제 이 영역인데 사실은 이 의학에서 요즘 쓰는 초음파 기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메디컬 울트라사운드 쓰는 것은 10MHz 이상까지 씁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초음파 기기가 지금 옛날엔 진단 기기가 나오지만 지금 치료 기기가 나오잖아요. 뭐 하이프도 마찬가지고. 이게 사실 소리의 영역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웨이브의 영역이고 사실 우리 귀로 못 듣는다는 그 관계의 따름이죠.
근데 소리 중에는 아까 같이 다양한 소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사실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죠. 이 그림에 나오지만 다양한 소리들이 있는데 이런 소리들이 아까 그 범위 내에 가청 주파수 내에 있는 소리들은 우리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3천에서 한 4, 5천, 8천까지 이 소리 굉장히 중요해요. 그 소리가 어느 정도 위치냐, 3천에서 한 4, 5천 소리가 헤르츠가 어떤 소리겠느냐가 궁금하시죠? 이건 우리 생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변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피아노 쉽게 생각, 피아노 88근을 놓고 중간 C에서 위에 옥타브까지 그 소리가 한 4천 헤르츠까지이기 때문에 고음, 피아노의 고음 소리다 생각하시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소리는 다른 다양한 소리에 비해서 굉장한 그 우리 생체와 이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 이하의 점들은 이게 생체 중에도 우리 굉장히 좀 심장 이하의 어떤 바디 자체를 좀 움직이는 역할을 하게 되고 고음으로 갈수록 우리 그 뇌 속에 있는 어떤 공간 감각 능력이라든지 기억력이라든지 인지 능력을 굉장히 이게 관여하는 그런 사운드들이죠. 아주 낮은 그 소리가 늦게 이렇게 느리게 이렇게 연출이 될 때는 또 다른 생체에 여러 가지 변화를 주게 됩니다. 네. 이제 이게 들을 수 있는 그 반면에 소리가 들을 수 없는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라고 다 듣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의료기기로 쓰는 뭐 저주파 영역들 아니면은 아까 뭐 2만 이상의 울트라 사운드들 이런 것들 우리 들을 수가 없지만 사실은 동물들 중에서 흰쥐 같은 경우도 사람이 한 10배 이상의 소리를 듣게 되죠. 흰쥐가. 그리고 잘 아시는 박쥐는 그 초음파에 그 기기가 만들어진 배경이 박쥐 때문에 그런데 박쥐가 그 음속으로 쏴서 물건의 위치를 되찾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면서 먹이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예. 민감한 초음파를 쏴서 되돌아와서 그 물체 인식을 하고 하는데 이게 바로 초음파 기기가 발전하게 되는 배경입니다. 이게 군사적으로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듣고 못 듣고 있는 소리가 있는 반면에 또 우리 생체가 굉장히 좋아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 좋아하는 소리들이 이제 이게 굉장히 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내추럴 사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이 환경에 있는 소리 중에서 어떤 그 시냇물 소리라든지 뭐 벌레 우는 소리 이런 소리에 의외로 생체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 1000Hz라는 이 의미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1000Hz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소리의 이 크기라는 것이 이게 이제 물리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심리 음향학적인 측면이 또 달리 생체에 와닿기 때문에 이 1000Hz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1000Hz 똑같은 그 헬츠를 크기 프레시가 똑같은 입장에 있어도 이게 헤르츠가 낮느냐 높느냐에 따라서 소리의 강도가 다르게 들립니다. 그래서 1000Hz 중심으로 있는 봤을 때 60dB 정도의 소리가 이제 우리가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소리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던 그 3, 4천 헤르츠에 되는 그 소리가 우리 인지 능력과 뇌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그게 예전에 그래서 뭐 모차르트 이펙트라고 들어보셨죠? 모차르트 이펙트라고 해서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들이 서너 곡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 곡들이 여기에 딱 해당하는 곡들이에요. 그래서 모차르트 이펙트라고까지 그 명명해서 학자들이 연구해서 생체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해서 아마 그런 게 보도되기도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그 헤르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듣는 것은 매우 좋지만 또 스피커로 듣는 것보다 현장에서 듣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음악을 연주를 들을 때는 우리 몸에 와닿는 어떤 생체가 굉장히 좋아한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때는 unwanted 사운드라고도 하는데 이 생체가 싫어하는 소리들이 많아 있어요. 똑같은 소리가 있어도. 그래서 그 소리는 우리가 정연파라고 하는 어떤 웨이브가 이렇게 굴러갈 때 정확한 이렇게 값이 나올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 굉장히 다양하게 붙어져 가지고 복잡한 소리로 이거 구성될 때 불규칙적인 사운드들 이런 음악으로 말하면
불협화 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가시면 찬송가 굉장히 편안하게 들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그건 다 협화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불협화음이 들어가게 되면 생체에 굉장히 텐션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규칙적인 소리, 이 소음도 마찬가지거든. 굉장히 복잡한 값이 나오는데요. 이런 소리를 계속 들어줬을 때는 생체가 자체가 싫어합니다. 우리가 소리의 크기를 데시벨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타내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아파트에서도 우리가 소리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고 법적 문제가 많이 생기고 하는데 이 60데시벨을 기본으로 해요. 아파트에서도 60대 65데시벨. 거기 시간 간격 여러 가지 아침 저녁 다 다른데 우리가 보통 일상 대화 제가 이렇게 한 2, 3m 거리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60데시벨로 보시면 돼요. 되고 이 중에서 이제 오토바이 소리가 한 100데시벨 되고 사실은 그 어떤 트레저럴 라인이 그 페인을 느끼는 트레저럴 라인이 한 110, 120 데시벨이 되거든요. 그때부터 생체가 긴장하기 시작해서 예를 들면 제트 비행 소음과 130, 40 정도 데시벨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노출되면 생체가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그냥 자체가 생체가 자동으로 감응을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듣는 음악 속에서 그 어떤 유니크한 것이 있어요. 굉장히 특유성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음악의 3요소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선율 멜로디가 있고, 그다음에 하모니가 화음이 있고, 그다음 리듬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얼른 생각하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분석해서 들어가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멜로디에서 어떤 피아노의 스킬이 상승 쭈르르르 올라갈 때 하고 르르르르 내려올 때 하고 우리 생체는 막 반응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스케일이 올라가게 되면 텐션을 딱 받아요. 생체 자체가. 이건 내 의지와 무관하게 자율주행에 컨트롤하는 거죠. 그리고 하향 곡선을 그리면 릴렉스가 됩니다. 이게 오르락 몇 번 하면 생체가 자동으로 움직여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학적인 백그라운드 데이터들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하모니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유명해서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교회에 수십만 명이 수만 명이 교회에 가서 위안을 받는 이유는 찬송가예요. 찬송가. 목사님이 50%면 52, 3%, 53, 4%는 찬송가의 힘이에요. 그 목사님이 1시간 동안 설교를 하셨는데 물론 유명한 목사님은 잘 하시죠. 근데 적어도 2, 30분 들어야 됩니다. 그죠? 처음부터 잘 목사님 가서 좋네 하지 않아요. 적어도 2, 30분은 듣고 내가 감흥을 해야 박수도 칠 수 있고 목사님 인정하죠.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저 목사님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소리란 것은 찬송가는 딱 한 소절만 들어도 1분 정도 우리가 그 생체 실험을 해봤을 때 거의 한 2, 30초에 생체가 확 변해요. 그러니까 찬송가가 어떤 음악이 착 있냐에 따라서 이 목사님 설교보다는 더 빨리 생체가 반응합니다. 찬송가 힘이 엄청난 힘이에요. 교회를 집약할 수 있는 그 백그라운드는 사실은 찬송가 힘이에요. 그 다음에 목사님. 그 두 가지에 부과되면 이거 굉장히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음악이 어떤 그 3요소가 있으면 또 음에 대한 요소들이 또 있어요. 이것은 음이 어떤 높낮이 피치라는 게 있잖아요. 피치라는 것이 아까 같이 진동수로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는데 똑같은 연주를 할 수 있는 이유는 A라는 음을 국제 런던에서 표준화를 만들어 놨어요. 런던 학교에서 440Hz를 딱 지정해 놨습니다. 세계 어디 가나 저 A 음만 440Hz를 맞추면 아프리카 하나, 한국에서 하나, 남미에서 하나 똑같은 연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높이를 피치를 맞춰 놓은 게 지금 음의 이제 피치고, 그 다음에 음의 그 크기라는 것이 있어요. 그 라운드 디시를 하는데 이 크기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음색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음에도 색깔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변수로 작동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플러스 되는 것이 사이코 어쿠스틱스라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생체 음향학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사람의 음향 심리적인 변수인데 이건 또 다른 면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같이 라운드 니시의 값도 있고 그
샤프니스의 값도 있고 러프니스의 값도 있어요. 거칠기라는 이게 이런 값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그 어떤 인텐시티 음의 세기 영역을 떠나서 이런 부분들이 음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부분인데 네, 여기서는 그 정도 이야기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아까 제가 왜 천이 중요하냐고, 천 헬츠가 중요하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천 헬츠 중심 똑같은 예를 들면은 뭐 80 이게 지금 데시벨 얘기하는 거예요. 프레셔를 이야기한 건데 80이라도 이게 헤르츠의 변화에 따라서 사람이 느끼는 값은 전혀 달라요. 똑같은 80의 그 데시벨 음이라도 음의 그 피치에 따라서 사람이 느끼는 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1000Hz에서 스탠다드로 우리가 생체에 와닿는 것을 표준화 이렇게 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1000Hz 때의 그 값이라는 게 60Hz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 소리가 똑같은 피치를 음압을 받아서 크기가 전달된다 하더라도 우리 생체가 받는 것은 다르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청각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그런 면도 마찬가지예요. 귀의 기능이 있잖아요. 청각의 기능이 있고 손의 어떤 그 센시티브한 면, 그다음에 그 아까 물리적인 음의 세기, 그다음에 어떤 그 크기, 나오는 뉴시의 값에 대한 어떤 동등성, 그다음에 그 사이코 어쿠스티컬 스틱스에 대한 파라미터의 값에 따라서 다 이게 지금 다르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하나가 지니고 있는 게 굉장히 복잡하다는 겁니다. 의외로. 이 우리가 들을 때는 모르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이 되고, 아까 그 음의 피치에서 보면 이게 피아노 건반이 쭉 있잖아요. 건반에 보면 아까 같이 여기 A음이 표준이에요. 여기서 A음을 440Hz로 딱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색이 어디를 가나 이게 다 통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노래를 하더라도. 이 고유 값을 이제 이걸 다 지니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연주하는 바이올린이라든지 뭐 첼로라든지 낮은 소리, 뭐 피콜로라든지 플루시나 이런 것들이 이 영역 내에서 각 다른 장르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 이게 어떻게 합주하고 어떻게 그 조화를 하고 어떻게 하모니가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값은 전혀 달라요. 똑같은 위에서 3도, 완전 5도, 완전 4도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게 저음에서 이루어질 때와 고음에 이루어질 때, 또 피콜로하고 바이올린하고의 3도, 첼로하고 피콜로하고 3도, 이게 전혀 다르게 작동합니다. 소리를 들려대면 감이 와요. 그래서 오케스트라고 한국 쪽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첨부되어 있어요. 이거 잘 모르고 듣게 되죠. 그냥 음악 듣고 좋다, 기분이 좋아지네, 왠지 음악 듣는 게 기분이 쓸쓸해지네, 이런 느낌을 다 받으실 거예요. 근데 그 이면에 이런 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면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 또한 아까 같이 그 음에 대한 웨이브에 대한 값을 그 어떤 입자 변수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나누어지고, 요 영역이 1초 동안에 움직이는 음의 그 템포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같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게 좁아지고 넓어지고 하게 되거든요. 거기다가 강약의 대비, 값에 따라 엄청난 변수를 일으키고, 이 분석하면 이렇게 표현해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음악에서 이야기하는 뭐 음악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피아노가 있고 메조 피아노, 포르테시모, 포르테시시모 이런 게 있죠. 그죠? 음악에 보면 이렇게 적어 놓은 게. 그 피아노라는 것은 소리가 여리게 하는 연주를 하는 거고, 메조 포르테는 조금 더 세게, 포르테는 세게, 포르테시모는 더 세게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그 이게 이 데시벨로 아까 표시하면은 30, 40, 50, 60, 아까 60데시벨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쓴 그런 데시벨이 했죠. 50, 60데시벨이. 근데 이게 50, 60데시벨 차이가 엄청난 차이예요. 10 차이가 아니에요. 40에서 60데시벨 차이는 거의 7, 8배, 10배까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데시벨이라는 것이 굉장히 값이 들쭉날쭉합니다. 이 크기가 굉장히 정례화되어 있어도 이게 사실 저희 그런 숫자 크기가 아니에요. 70데시벨과 60데시벨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걸 이걸 음악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우리가 보통 피아노로 연주해 하면은 여리게 50데시벨로 연주한다는, 이 10데시벨 올라갈 때마다 크기가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 이 부분도 아까 그 러퍼니스라고 음의 그 거칠기에
음의 거칠기 있죠. 크기와는 다르게 거칠다 하는 그런 그 음의 표기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난 건데 이것도 변수의 값을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샤프리스 값인데 예민도, 음의 예민도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도 딱 같은 음이라도 이게 예민하면 전혀 다르게 늘려지는 그 값을 약간 심리 영향학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걸 이제 이건 우리 생체와 음악이 어떤 관계를 갖느냐 하는 건데 그 이제 이 아지토리 풍선 그 우리 청각 기능을 통해 가지고 이 그림이 나와 있듯이 시상합을 통해서 어떤 소리가 청각 기능으로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뇌하 수치까지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뇌하 수치에서 순간적으로 작동해서 위험 신호다. 이게 그 값을 딱 분석해서 뭐 부신이라든지 흉상에 딱 지시를 해가지고 우리 많이 아는 뭐 코티졸 호르몬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같은 부신에서 나오잖아요. 뭐 에스트로겐 호르몬이라든지 남성 호르몬이라든지 뭐 펩타이드 호르몬 통증 관계적인 것도 그렇고 뭐 멜라토닌, 세로토닌 이런 호르몬들이 전부 순간적으로 어떤 그 청각 기능을 통해서 작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사람들이 방향성을 찾고 갈 수 있는 방법 오감을 통해서 찾아가잖아요. 그 중에서 청각 기능 의외로 굉장히 크게 작용해요. 그래서 이거는 학자의 학술도 있는데 그 태아 때 청각 장애자로 선천적으로 태어났을 때는 신체의 그 어떤 후유 장애가 굉장히 심한 경우가 청각에서 비롯됐다는 그런 학술 발표도 하셨어요. 그래서 청각이 의외로 우리 생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 네, 넘어가주세요. 뭐 귀 제가 설명해 귀 사실은 뭐 의사 선생님들 계시니까 아시지만 이 중이의 이 긴 기관이 아니거든. 이게 2.5cm밖에 안 되는 이 기관에 나와 있는 털 세포에 의해서 이게 숫자에 따라서 다 달라요. 청각의 감각이 다 다르고 이어드럼에 전달되는 다 다르고 이게 청신경을 통해서 가는 게 뇌로 가고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소리 내 목소리가 아닌 이유도 또 있어요. 청각을 통해서는 소리가 듣는 게 아니고 어떤 이 관절을 통해서 뼈를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한 30%는 청각 이외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소리가 야외에 갔을 때 우리 생체와 닿는 또 달라지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음악에 대해서 이의지를 많이 사용해가지고 어떤 값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이의지는 뭐 잘 아시겠지만 크게 나누면 우리가 이제 사실 알파파 상태의 일상생활 뭐 8에서 13, 14, 15, 16 이 상태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고 지금 상태는 아마 대충 하나 그 정도의 알파값이 값이 나올 거예요. 뇌파값이 그 이하로 떨어질수록 수면을 하게 되고 뇌파가 제로면 아시겠지만 뇌사잖아요. 그래서 수면할 때 저는 사실 원래 제가 수면 전문가예요. 저는 수면을 임상을 많이 했고 소리로 해서 수면할 때 저는 뇌파값을 정확하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이 오지 않는 불면은 사람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은 소리로 충분히 컨트롤 가능합니다. 나중에 임상 실험에 대해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게 있다는 거 하고 오늘 그 EEG 테스트 할 때 저는 예전에 이 회사에 나온 이 기기를 가지고 저기 A 채널까지 있는 건데 붙여가지고 이제 좀 하나 하고 있는데 제가 저런 케이스 하면 한 200회 정도 실험을 제가 했었습니다. 네. 그때 그 수면 시점을 제가 봤을 때 이 보시면 여기 지금 저쪽에 요 값이 세타파와 델타파 값이에요. 수면할 때 저 값이 나와야 돼요, 사실. 위에 알파파가 1.1, 베타파 값이 있고 보시면 4분의 3이 세타파와 델타파 값이 나오잖아요. 제가 많이 수면을 그 소리로 가지고 해봤는데 딱 수면 시점에 저 값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수면에 든 거예요. 그 저는 이제 불면을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해보면 저 값이 딱 나오면 수면에 들게 되는 거예요. 저 시점도 제가 값을 다 정해봤어요.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수면에 든다는 것도 계속 봤고 하여튼 수면에 들 때는 뇌파 값이 저 값이 나와야 돼요. 저게 안 나오면 반대로 되거나 하면 전부 불면을 호소하고 고통을 겪는 분들이에요. 태아 같은 경우에는 13주에 대한 건데 제가 KBS 무엇을 물어보셔서 나가서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뭐 이 초음파의 영역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한 거고요.
그다음 ESD 물레라고 혹시 선생님 아시죠? 예. 이건 지금 초음파 충격기인데요. 체외 충격파인데 돌멩이 같은 거, 뭐 몸에 그 담석 같은 거 이제 순간적으로 저기 깨내는 건데 사실 이게 지금 굉장히 발전을 해가지고 선생님 여기 병원에 쓰시죠? 예. 그 사실 제가 그 제주 의과대학 의료공 협동 과정에서 저걸 제가 처음에 그 한 10몇 년 전이네요. 그때는 초기였는데 사실 이게 피해도 커요. 이게 폭고스가 잘못 맞으면 상합니다. 지금 엄청난 파워거든요. 중간적으로 탁탁탁 때릴 때. 이게 이제 폭고스를 정확하게 맞춰서 할 경우에는 뭐 한 지금 한 2, 3cm까지 다 깨네요. 그리고 그 큰 것은 수술을 하셔야 되고. 근데 저게 그 발전, 저게 이제 초음파 영역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 듣는 소리 가지고 하는 거고. 이 하이프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이프가 요즘 장비가 굉장히 발전해가지고 지금 암 치료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건 최근에 나왔던 기사인데 지금 암 종양까지 저 하이프 가지고 저기 고열을 발생시켜요. 60도에서 100도 사이 고열을 발생시켜 가지고 종양분 집중 치료하는 거고 이게 수술을 하지 않고 비침습을 하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통증 못 느끼고. 그래서 지금 이게 아마 앞으로 제가 봐서는 굉장히 활성화가 될 겁니다. 이 영역이 전부 이런 초파 가지고 한다는 것이고요. 제가 지금부터 얘기할 건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 지금까지 음의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앞에 그 바이오 시그널 F라고 했던 명명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자연 초원지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왜 설악산에 막 힘들게 운전해 갔다 오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가시면 굉장히 릴렉스가 됩니다. 순간적으로 저런 거 보면 도심지에 있다가. 근데 왜 그러냐? 왜 그러냐는 거죠. 왜 갔을 때 기분이 좋아지냐는 거예요. 자,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n unknown scientist is about to make a discovery that should have changed everything. His name was Winifred Otto Schumann. On the day in question, he was teaching his students about the physics of electricity, how a sphere within a sphere can create electrical tension, and subsequently, a frequency. Schumann's class had struggled to understand the subject, so to make it easier, the professor instructed them to imagine the Earth as one sphere and the ionosphere as another. He then asked them to calculate the tension that would exist in between. Having no idea himself, Schumann also began to calculate. Eventually, he arrived at a frequency of approximately 10 Hertz. As incredible as it seemed to Schumann, our planet had a pulse, a measurable frequency that surrounded life on Earth. Although the professor was proud of his find, he didn't see it as a hugely significant one, especially as it was only published in a small science journal, confined to the back pages, under the heading of Schumann resonance. It would take several years, and an incredible twist of fate, before the professor would begin to realize the true importance of Schumann resonance. That twist of fate had begun 30 years earlier, with another German scientist by the name of Hans Berger. Using an EEG machine he had built himself, Berger had made the first ever recording of electrical frequency transmitted by the human brain. It was initially suggested the wave be named after the man who discovered it, but Berger, being a modest man, elected for an alphabetical name and called it the alpha wave. Shortly after Professor Schumann's discovery, one of Hans Berger's colleagues, a man named Dr. Ankermüller, happened to stumble upon a bedraggled copy of a small scientific journal. The exact same small scientific journal that Professor Schumann's discovery had been published in several years before. He read the piece several times, shaking his head in disbelief. He realized instantly the magnitude of what was in front of him. The frequency of the alpha waves, recorded by Hans Berger, were almost identical to Schumann resonance,
the frequency of the Earth. Dr. Ankermüller immediately contacted Schumann to convince him to investigate further. Schumann agreed and worked alongside one of his students to refine his discovery. They studied in detail how tension is discharged by lightning in the Earth ionosphere cavity. Eventually, they came up with an exact frequency. The pulse of the Earth, Schumann resonance, was exactly 7.83 Hertz. The discovery was remarkable. Schumann resonance wasn't just similar to the alpha waves of the human brain, it was identical. The brain's frequency, which controlled our creativity, our performance, our stress, anxiety, and our immune system, had somehow tuned into the frequency of the planet. 그 지구 주파수라는 얘기예요. 그 지구에 사람이 숨쉬는 것과 같은 고유의 웨이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구가. 이게 이미 검증이 다 됐어요. 이게 50년대 이미 슈만이라는 그 독일의 학자가 우연히 수업하면서 이걸 학생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발견을 했어요. 10Hz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대수롭지 않아서 이걸 그냥 놔뒀는데 그 무렵에 아까 뇌파 EEG 나왔잖아요. EEG가 한 그 20, 30년 전에 벌써 1920년대에 그 EEG가 나왔거든요. 그때 그 사람이 그 주변의 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이 EEG가 아까 같은 뇌파가 우리 정신적으로 정신 집중이 되고 할 때가 그 알파파라는 게 나왔잖아요. 8에서 12 사이에 그 뇌파하고 지구의 어스 프리퀀시하고 뭔가 굉장히 동일성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학자가 집중해서 다시 연구하자 해가지고 이걸 계속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는데 보니까 정확하게 그 지구에 벼락 칠 때 있잖아요. 번개 치고 할 때 있죠. 그 전력을 계산했더니 7.83이라는 게 나왔어요. 지구의 고유 주파수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뇌파, 알파파하고 거의 값이 같아요. 이건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학자들이 계속 60년대까지 연구를 계속했어요. 계속 해가지고 봤더니 사람을 한 20, 30명 학생을 지하에서 2, 3주 생활하게 하고 체크했더니 전부 다 막 구토하고 나중에 사람이 몽롱해지고 했을 때 이게 왜 그러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하고 사람의 생체 리듬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 대조해서 계속 실험을 하다가 그 무리한테 아까 7.83을 인위적으로 펄스를 만들어가지고 딱 들려주니까 딱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문제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지구의 고유 주파수라는 그 7.83이라는 것이 인간의 생체하고 질병이나 컨트롤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연구가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후로 이제 계속 연구를 하고 나중에 최근에 와가지고 2011년도인가 그때 몽타니에라는 교수가 노벨 의학상을 하나 받았는데 그 프랑스 학자가 우리 사람 생명이랑 DNA 있잖아요. DNA는 DNA 생명체에서만 생명체가 발생을 하거든요. 태초에는 우리는 모르겠지만 생명이라는 건 생명체에서만 발생하게 되는데 거기에 그 DNA를 분리하고 7.83 웨이브를 가미했더니 생명체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노벨 의학상까지 받았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그 에이즈에 대해서 아마 노벨 의학상 받았을 거예요. 몽타니라는 사람이. 그런 연구가 거듭되면서 이 굉장한 이제 막 센세이션이라는 부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천둥 벼락 칠 때 있잖아요. 저게 우리 지구에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주는 거예요. 사실은 저게 해악으로 생각하지만 해악이 아니라 저는 사실 아무것도 연구하지 않을 때 모를 때 뭔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흔히 전리층이라고 하는 전리층 거죠. 우리 비행기들이 다니는 것은 사실은 여기 뭐 에베레스트가 8,000m잖아요. 8km예요. 15, 25 사이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대륙권에서 움직이는 거고 그 위에 한 90km, 100km, 120km 전리층 사이에는 엄청난 그 에너지들이 있어요. 그 있는데 거기에서 그 플라즈마라고 하기도 하고 아까 같이 여기에 있는 그 지구의 고유 웨이브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 웨이브가 결국은 생명체와 무관하지 않고 굉장히 에너지를 준다는 것이 발견이 됐잖아요. 이런 거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 이 세상에는 고체가 있고 고체는 가열하면 액화가 돼요. 액체를 다시 가열하면 기화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영역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통 이 지구에서 영역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더 플라즈마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것은 또 다른 영역이에요. 저게 한 고열을 가하게 되면 기체가 플라즈마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건 지금 이리적인 걸 가져 놓은 거예요. 가져 놓은 건데 가는 건데 이게 우주에서 이 지상에서는 잘 안 나타나는 건데요. 사실 저게 아까 같이 전리층에는 가득 차 있어요. 아르곤 가스하고 합쳐가지고 저기서 엄청난 변수들이 일어나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이런 보도 보시면 뭐 물을 가지고 뭐 어떻게 치료하고 막 그 세균 죽이고 해양수를 물에 의해서 어떻게 뭐 이렇게 아주 못 쓰는 폐유를 가지고 완전히 그 맑게 만들어서 동식물이 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폐유가 순간적으로 바뀌고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그게 사실 플라즈마의 그 공법이에요. 저기 엄청난 고열이 가해지고 이온화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일어나서 모든 세균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계속 앞으로 연구가 될 거고요. 지금 이 플라즈마라는 게 자체가 지금 아까 같이 우주 공간에 가득 차 있어요. 저 에너지를 앞으로 어떻게 효로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부분이 아마 앞으로 과도가 될 것이고요. 지금 여기도 하나 그림이 딱 나와 있는데 이 쥐가 저걸 넘길 수 있을까요? 사실 불가능한 거죠. 그죠? 근데 넘어갑니다. 뭘 이용하면? 공기를 이용합니다. 네. 넘었어요. 레저넌스란 공기를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이게 우리 근해잖아요. 흔히 보는 근해요. 그 가장 기본이 레저넌스 근해인데요. 이게 이렇게 밀면 계속 가속으로 가면 힘이 더해집니다. 만약 올 때 건드리면 털렁해서 서버리죠. 그런데 갈 때 계속 같은 힘을 가하면 이게 에너지가 자꾸 배로 쉬어야 돼요. 이게 공기의 원리라는 건데요. 우리 지금 이 속에는 이 속에는 이 레저넌스에 대한 게 굉장히 지금 사실 작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값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아까 같이 소리 굽혀도 그렇지만 내가 이 바이올린을 연주를 할 때요. D, A, E 선, 네 선이 있는데 여기 D 선을 딱 치면은요. 저쪽에 한 10m 있는 D 선만 울려요. 그 왜 그럴까요? 같은 웨이브 공명이 일어나요. 값이 웨이브 같은 값은 공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 많은 것 중에서 어떤 아까 7.83 웨이브의 배수 가면 그 7.83의 배수만 울려요. 그게 뭐냐? 공명이라는 거예요. 공진이라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미국의 그 타코마 브릿지에 대해 이게 일어난 사실이잖아요. 저게 원래 설계가 소속 55m가 불어야 무너지는 다리예요. 그래서 저게 소속 20%인데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다리의 고유 웨이브하고 태풍의 웨이브가 공균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엄청나게 수백 배로 커져 버려요. 그러니까 무너집니다. 이게 공균의 힘이거든요. 자연 속에 갔을 때 왜 생체가 릴렉스가 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사람은요, 사람뿐만 아닙니다. 모든 물체는 고유의 진동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이 각각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하고 처음에 딱 왔는데 저 사람은 괜히 말도 안 했는데 잘 맞아요. 어떤 사람은 말도 안 했는데 싫어요. 있죠?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텔레파시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값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 사람의 고유의 웨이브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는 사람이 이유 없이 좋은 이유, 그건 공진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파수하고 새로 나타난 사람하고 동일하거나 아니면 배수가 되거나 아니면 배배수가 될 때 이거는 공빈 레저넌스 현상이 일어나요. 이거는 물리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이유 있는 사람 나하고 마음이 동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처음 보는데 괜히 좋아요. 처음 보는데 싫어요. 웨이브의 값입니다. 그게. 그래서 자연 속에는 그런 웨이브들이 엄청나게 떠돌아다녀요. 아까 같이 생체가 좋아하는 좋은 에너지, 나쁜 에너지가 공중을 수백억 개들이 다니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까 같이 내추럴 사운드라든지 어떤 좋은 소리는 이게 그 값을 따지면 공명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생체와
내가 만약에 설악산에 갔는데 내가 우울할 때 설악산 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우울하면 좋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기분이 좋으면 굉장히 좋아요. 그게 왜냐하면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그 웨이브 값이 순간적으로 변하잖아요. 딱 그 세팅이 되면 거기에 자연 속에 있는 웨이브 내추럴 사운드 값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력도 그 값이 달라져요. 내 마음이 이제 내가 기준이 되잖아요. 내가 기준이 기분이 나빠지면 다 나빠요.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다 좋아요. 특히 자연현상 갔을 때 느끼는 이유는 바로 그 프리퀀시 값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값을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긴 얘기는 못 되겠고요. 표준만 말씀드리는데 그게 그 바이오 프리퀀시라는 거예요. 그 바이오 프리퀀시가 몸에 좋은 프리퀀시 깔려 있어요. 지천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안에 식물들이 자라는 이유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웨이브 값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값이 이 소리에 의해서 이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식물들을 보셨잖아요. 저는 농촌진흥청하고 임상 실험도 했었어요. 소리를 어떤 소리 들려줘도 식물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식물이 가지고 있는 아까 같이 그런 고유의 웨이브들을 어떻게 링크시키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숲 속에는 숲 속에 흔히 피톤치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피톤치드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고유의 가진 프리퀀시 때문에 작동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이런 부분들은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그 값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찾을 것인가? 우리는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존재하는 건 분명해요. 이거는 뭐 임상시험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내 몸하고 연관을 시키느냐 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라, 도, 미, 솔, 라, 따 이게 440분 노래 다 되는데 지금 7.83의 지구의 그 어떤 조이 주파수 했잖아요. 그 주파수가 우리 생체를 사진, 우리 생체가 거기 전부 감응하고 있어요. 그 중심으로. 7.83을 50배 곱하면요. 이 공명이 일어나요. 한 391 정도 돼요. 391. 그런데 이 피아노 끝만에서 요 G음 있잖아요. 440, G음이 391.9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도미솔 솔이죠. 솔 소리를 내가 기분 나쁠 때 눈을 감고 사람이 눈을 딱 감으면요. 넘어가세요. 눈을 딱 감으면 생체가 웬만해서는 다 그 알파파 내로 들어와요. 아무리 그 흥분해 있거나 할 때 여러분이 잠깐 눈 감고 한 1분만 딱 기다리면 생체가 딱 제 위치에 돌아와요. 그걸 못하죠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그때 아까 같은 그 G 소리 있죠. 그걸 눈 감고 내가 한 소리 있죠. 소리를 의도적으로 내면 생체가 순간적으로 바뀌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랬을 때 그게 일상생활에서 그런 그 프리퀀시 값을 가져올 수 있어요. 네. 요거는 제가 이제 논문을 쓰게 된 배경이 이것 때문에 사실 일어난 건데요. 수면을 취한 사람한테 갑자기 어떤 소리 들려줬더니 탁 떨어졌어요. 2500초쯤 돼서. 그 반대로 또 그 상태에서 어떤 소리를 들려줬더니 팍 이렇게 튀었어요. 생체 자체가. 아, 이게 뭐지? 이게 뭐 때문에 저렇게 일어나는가? 이게 이제 각성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 저는 그 석사를 수면을 내가 했고 그다음 박사 과정은 반대로 각성 상태를 내가 연구하게 됐는데요. 그 이거는 이제 실험할 때 내가 수면을 델타 뮤직이라고 표현하고 했는데 이 검은 라인이 그게 이제 델타 웨이브 수면 들었을 때 그 수면 나타나는 그 웨이브를 지금 표시를 한 겁니다. 이거는 결론 값을 나타낸 거고요. 델타 값이 이제 어떨 때 세타 값과 델타 값이 나타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면에 나타나는 그 값을 제가 그래프로 나타난 거고요. 이건 반대되는 거 나타낸 거고요. 이거 검증할 때 뇌파도 했지만은 그 BIS라는 거, BIS 있죠. 지금 병원에 쓰시나 모르겠는데 BIS 저게 그 최면할 때 아니 그 마취할 때 쓰는 거예요. 저걸 기기에 미국에서 뭐 이미 검증된 거고
저걸 꽂아가지고 약을 주입할 때 딱 수면이 됐다 안 됐다를 확인하는 겁니다. 수술할 때. 그 기기를 다 써서 저는 임상 실험을 한 거예요. 여기 그거거든요. 여기 수면에 들어간 상태예요, 지금. 소리를 들어주어서 그걸 체크한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생체에 음악을 적용해서 그 에벌레이션을 값을 도출해내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림을 나타내면 이렇게 소리를 증폭시켜서 생체의 귀를 통해 생체가 변하는 것을 그 그림을 나타낸 거고요. 네,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연구한 게 사실 9시 뉴스에 나왔었어요. 9시 뉴스에 보도돼가지고 뭐 제가 특허까지 낸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아까 그 백그라운드를 제가 이렇게 생리학적 측면과 심리학적 측면, 요 소설 레스폰스 값을 이게 내가 값을 정해놓은 거고요. 요것도 또 중요한 건데요. 사실은 각 정상에 따라서 헬스 값이 있어요. 그 헬스 값을 가지고 적용시키면 생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제가 이만큼 많은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게 사실 네이버에 치면 다 나오는 오래 전부터 만들었기 때문에 한 10몇 년 됐어요. 사실 한 지가. 뭔가 보세요. 제가 이제 드리고 최근에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우리 원장님 아시는데 이제 보코라는 헤드셋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 말하면 진경작용을 하는 건데 헤드셋을 썼을 때 안에 있는 그 음의 값이 아까 같이 다양한 통증 생체를 컨트롤하는 사운드를 심어놓은 거예요.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네. 그 헤드셋 속에 있는 이 사운드가 정상별로 다 있어요. 정상별로. 크게는 수면, 각성 상태, 아니면 뭐 텐션 없애는 거 이런 쪽으로 그게 분리돼서 적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끼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렇게 세트가 되어 있고요. 제가 오늘 한번 들려주려고 샘플을 가져왔는데 이거는 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암 환자들한테 굉장히 좋아들 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면 강의할 때고요. 오늘 제가 무슨 물어볼 할 때고요. 계속 넘가 보세요. 이건 뭐 프로그램이 할 때고 이런 프로그램을 제가 책도 쓰고 사실 제가 한 30년을 연구한 부분들인데요. 예, 보도됐던 거고, 네, 뭐 넘어가십시오. 하여튼 생체 음양학이라는 것은 이런 부분들인데 아까 같이 그 사이코 어쿠스틱스하고 바이오 어쿠스틱스하고 바이브로 진동까지 포함해서 이거 의학적으로 썼을 때는 생체 음양 의학이라고 저는 명명을 제가 하고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활용도는 수면, 아까 같이 뭐 산모나 신경전이과에서도 굉장히 유효하게 쓸 수 있고요. 지금 향암 끝나면 할 방법이 없어요. 심리적으로. 이런 사람들한테 이 음악을 통해서 아까 같이 그런 웨이브를 부여해서 생체를 좀 변화시키고 특히 치과에 서울대 치과 지금 그거 하고 있는데요. 딱 선생님이 임플란트 할 때 너무 좋겠다고 통증 오니까 딱 쓰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활용 정도를 제가 말씀드렸고 그 자연 속에 숨어 있는 에너지가 있다. 그것이 바로 바이오 프리퀀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같이 대체적으로는 그냥 자연 속에 가면 되고 음악이나 그 내추럴 사운드 들으면 돼요. 되는데 이게 이제 사람 민감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럴 경우에는 정말 적정하게 그걸 표출을 시켜서 그분들이 그 수혜를 받게 하려면 아까 같이 조금 더 복잡한 면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일단은 이 소리에서 가지고 있는 웨이브에서 가지고 있는 면이 굉장히 크게 생체를 움직인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평소에 듣는 음악 속에 이런 힘이 있다는 걸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오늘 이 시간에 토대된 게 아닌가 싶고 짧은 시간에 너무 복잡한 일을 해서 죄송합니다. 음악을 많이 들으시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